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혼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새벽 5시 20분 시작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에 올렸던 1편에 이어서 하나투자증권 분석과 전망 2편을 소개합니다. 1, 2는 어제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 2편은 3번 주가 전망입니다. 원래 3시에 올리려고 했는데 제 자료를 추가하다 보니까 2시간이나 늦어지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1편에 다뤘던 내용들 중에 월요일 증시 방향과도 관계가 있는 미국 증시, 10년물 국채금리, 환율만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다우존스는 0.67% 상승, 나스닥은 1.44%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잠깐 MTS를 살펴보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과 같은 팡주들, 다우존스의 금융주, 가치주들, 뉴욕 거래소의 쿠팡도 6.42%나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상당히 좋았고 전기차 관련 주들도 좋았는데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이 피스커 아랫부분에 있는 전기차 스펙 상장 관련주들을 저는 항상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 거품의 끝판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섹터만 회복이 된다면 기술주 중심의 코스피 대형주들도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섹터가 지난주 3거래일 동안 상승세였고 이번 주까지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아직 못 오른 기술주들, 즉 전기차, 반도체 섹터도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71% 상승한 1.567로 안정권이고 원달러 환율은 보합으로 1117원 마감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좋은 환율이고요. 기업 분석은 전년도 재무제표만 잠깐 넘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시총 1조 1006억 원, 외국인 소진율 5.35%, 금요일 거래량은 160만 주 정도 됩니다. 2021년 1분기 지표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전년도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감소했고 부채는 다소 늘었습니다. 분기 재무제표도 살펴보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영업이익률은 6%대 소폭 감소, 부채 비율은 54% 정도 늘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분기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좋지 않은 재무 상태입니다. 하나그룹주들은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과 같은 주력을 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그룹주 전체가 주가 모멘텀이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편에 이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호재는 총 6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김동완 전무 경영승계 관련주, 두 번째, 글로벌 핀테크 사업에 투자, 세 번째, 3월 월봉은 52%, 4월 20%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 지난주 수요일에 4월 21일이었죠. 투자 경고 종목 해제된 것도 호재인데 뒷부분에서는 재지정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뉴딜 펀드 완판, 운용사,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나무 지분은 6.15%를 보유하고 있어서 나스닥 상장 시에는 10배 이상 수익률이 예상이 되며 코인베이스도 현재 64조 정도로 시총이 64조 정도로 주가가 무난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연기금 수급이 목요일 32만 주, 금요일 10만 주가 신규로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 김승현 회장이 복귀함에 따라 경영 승계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차남인 김동원 전무가 하나투자증권을 활용해서 경영 승계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하나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김승현 회장은 22.65%, 장남인 김동관 씨가 4.44%, 차남인 김동원 씨가 1.67%, 삼남인 김동선 씨가 1.67%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 승계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김승현 회장이 경영에 복귀를 하면서 새 아들을 분야별 핵심 계열사에 배치를 했고 경영 승계 준비를 이렇게 본격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금융계열사, 경영 승계에
차남인 김동원 전무가 맡고 있는데, 일단 김동관 사장 같은 경우는 항공방산, 신재생에너지 분야, 김동선 산무는 하나에너지와 호텔 건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김동원 전무가 하나생명, 하나자산운용, 하나투자증권, 보험계열사 같은 금융계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하나자본운용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하나자본운용은 하나투자증권의 지분 19.20%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지분 6.15%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올해 2월에 퀄컴으로부터 두나무 지분 206만 9,450주를 약 583억 원 정도에 취득을 했고, 이는 현재 10배 이상으로 가치가 올랐습니다. 투자 당시에는 기업 가치를 1조 정도로 평가했는데, 이 나스닥의 코인베이스가 현재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어쨌든 4월 26일 기준으로 약 65조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나무 지분을 가진 업비트가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이고, 하루 거래 대금이 16조를 넘어서긴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조정을 겪으면서 다소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이는 뒷부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국내 가상화폐 시장 점유율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한국은 특히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상장되어 있어서 그 시장성은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나무가 3월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 즉 스톡 옵션을 부여를 했는데, 이게 상장 준비라는 분석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두나무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퀄컴의 주식이 나오죠. 이 부분을 하나투자증권이 매입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투자증권은 2019년도에 핀테크 기업에도 투자를 했는데,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거래소 원익스 체인지를 운영하고 있는 캐프리치 그룹에도 투자를 했고, 2020년 1월에는 태국의 핀테크 업체 라이트넷, 그리고 2020년 7월엔 가상자산 정보 포털인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에 40억을 투자를 했고요. 작년 말에 간편걸배 서비스 차이에도 투자를 하는 등 이런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는 최근에 커진 가상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이 맞물려서 높은 이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의 두나무 투자는 경영권 승계 작업 중인 김동원 전무의 첫 투자 성공 사례로도 꼽힐 수 있다는 점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일단 그 이유는 왜 하나투자증권이냐면,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 특혜로 금융위에서 현재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신산업 및 투자 활동이 자유로운 하나투자증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경고 해제와 재지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트상은 하나투자증권은 4월 26일 현재 5,130원으로 최고점인 4월 7일 8,200원에 대비해서 약 40% 정도 하락한 가격이고, 지난 금요일에는 12.46% 하락해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하락이라서 JP모건의 일시적인 실현이익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단기 과열로 어쨌든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었었는데, 4월 21일에 수요일이었죠. 그때 해제된 것은 일단 호재고요. 다만 재지정 판단 기간 동안에 상승에 저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1, 2, 3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21일부터 10일간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10일간 일단 6,500원만 넘지 않으면은 재지정에서도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작은 호재들을 한번 다뤄봤는데, 일단 국미참여 뉴딜 펀드가 완판됨에 따라서 운용사 중 하나인 하나투자증권도 1분기 매출에는 증가가 있을 예정이고, 다음은 이제 수급을 살펴보면은 일단 지난주에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과 업비트 매출 상승으로 4월 15일부터 약 6거래일간 외국인들이 21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목요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든 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는 그런 강경 발언을 하면서 목요일에 약 8% 정도 올랐던 그런 수익 실현차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193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목요일 144만 주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3만 4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금요일 외국인이 193만 주 매도 중에서는 JP모건이 147만 주 대량 매도를 했고요.
대신에 4월 20일 목요일에 연기금이 32만 주, 금요일에 1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신규 수급으로 들어왔고, 이는 4월 6일 상한가로 상승하기 전에 꾸준히 매수해온 연기금의 패턴과 유사할지는 이번 주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외국인들은 이렇게 대량 거래 후에 지속적으로 팔았고, 마찬가지로 큰 상승 전에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해온 패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 거래가는 현재는 0.58% 상승 중입니다. 다음으로 목금 악재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황과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 등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금요일에 하나투자증권 12% 급락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개별 악재는 아니고 섹터 전체가 조정으로 기업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국내 시장의 악재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다음 날 하나투자증권뿐만이 아니라 우리기술투자 10.45% 하락,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10.32%, DSG 인베스트먼트 3.58%로 전체 섹터가 다 하락을 했고, 더불어서 가상화폐 거래소 2위인 빗썸 지분을 가진 비덴트, 위지트, 테사이언픽도 또 페이코인을 발행하는 다날도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 이런 강경한 발언을 두고서 어떻게 하락이 없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거래소가 전부 폐쇄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심지어 9월이라는 말까지 구체적으로 했고요. 단지 9월은 특근법을 근거로 한 말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오류에 가까운 실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은 위원장이 말한 특근법에 따른 그런 영업신고를 등록한 국내 거래소가 전무하다는 게 9월 전체 폐쇄설의 근거인데, 우선 특근법은 실명계좌 발급,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요건 충족 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를 가진 법입니다. 근데 거래소들은 사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내에 신고를 위해서 준비 중이거든요, 현재는. 왜냐하면 법 시행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좀 근시안적인 발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당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비판을 하면서 개선책을 내세우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제 기준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청원이 11만 명을 넘었고, 이런 민심의 위기감을 느끼는 정부가 발언에 관한 해명을 조만간 다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빗썸 전 대표 이슈도 언론 보도가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사실 별게 아닙니다. 일단 이모 씨는 전 이사회 의장이라서 거래소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현재 상황은 경찰의 기소 의견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검찰에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재판도 아직 전혀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검찰에 송치된 수준이라서 아무것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조사는 받겠지만 이는 특근법 개정 전인 2018년도 사건이어서 일단 거래소 운영이나 특근법상의 거래소 등록과는 무관한 일이고, 이에 또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는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폭락 전 한 85% 수준까지 회복됐고요. 잠깐 빗썸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시간가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약 한 80% 정도는 회복됐다고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도 현재 이 정도 가격에 있고요. 다소 조정은 겪고 있지만 어쨌든 지난주 목금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노홍철씨를 모델로 발탁하는 등 하나투자증권도 자체적으로 이런 고객 유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 시간에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291달러로 시총은 약 64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물론 상장일에는 429달러까지 올라서 100조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현재는 조정으로 좀 하락 중이지만 그 폭이 크진 않습니다. 반면 업비트는 하루 매출을 100억 원을 넘기기도 했고, 코인베이스보다도 4배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업비트의 1분기 영업이익은 5,400억 원으로 작년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폭락으로 다소 거래량이 죽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상장 가능성 재료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또 거래소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제가 네이버 종합토론방에 게시한 글과 같이 저는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기대 이상의 상장, 그리고 한국 가상화폐 거래량의 급증, 업비트 매출의 증대로 외국인 수급이 다량으로 들어왔었고 8%도, 그러니까 목요일에도 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충분히 수익을 냈다. 그러니까 뭐 4%에 들어왔으면은 4% 상승을 한 거고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게 시초에는 사실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에만 변동성이 한 13%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수급도 수익을 냈다. 그래서 악재라서 무슨 뭐 손절을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충분히 수익을 내서 나간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 어쨌든 목요일 장마감 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그런 강경 발언,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터키의 가상화폐소 폐쇄 등, 그리고 또 뭐 그런 찌라시도 있었죠. 뭐 미국에서 좀 증세를 할 거다라는 뭐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글로벌 이슈들이 리스크로 작용해서 외국인이 약 20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해서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고, 저는 뭐 거기에서 끝이라는 게 저만의 해석이고, 어쨌든 저는 금요일에 추매를 해서 현재 5,000주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김동훈 회장의 경영승계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럼 두 번째로 뭐 변동성은 원래 있었던 주식이라는 것, 그리고 3월, 어쨌든 2월에 저점 대비해서는 한 60%밖에 오르지 않아서 다른 주식들에 비하면은, 다른 주식들은 사실은 뭐 100% 이상 오른 것들도 많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나무 지분 6.15% 가진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어쨌든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30만 주, 금요일 10만 주 이렇게 신규 수급으로 들어온 것도 긍정적이고요. 어쨌든 이미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조정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할 여력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편의 방송대로 뭐 저는 일단 이런 투자 경력 자체는 길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논리적인 방식으로 지난 5개월간 한 2억 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고요. 조정장에서도 매달 2천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관점이나 전망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제 관점임을 뭐 말씀드리고, 결과는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지만, 저는 어쨌든 고점에 물린 분들도 있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진 생각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종토방의 주주가 아닌 것 같다고 올린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캡처한 것을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물론 그런 의심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면은 사실은 저는 공부해서 이런 걸 올리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것들을, 제가 관심도 없는 종목을 올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샀던 주식은 제가 수익 실현을 했고, 목금에 총 5,255주를 이제 매수해서 현재 보유 중이고요. 한 마이너스 4% 정도, 어쨌든 마이너스이긴 한데 당연히 저는 익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 5개월간 미국 주식 포함해서 2억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공부 차원에서 콘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은 뭐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투자증권 주주님들을 비롯해서 이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본인만들의 이런 검증, 또 추가적인 검증이 당연히 필요하죠. 뭐 비판적 사고도 필요하고, 그렇게 투자 원칙을 만드셔서 성공하는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주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월요일의 대외적인 환경, 뭐 10년물 국채금리, 환율, 나스닥 증시 모두 좋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코스피는 현재도 상승장, 물론 3220 신고가를 터치는 했지만 상승장이 아닌 여전히 조정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나면 수익 실현 후에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어쨌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빠사오팔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테마주는 저 같은 직장인들은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조건 소형주를 선택하기보다는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나 계열사를 선택해서 물려도 큰 걱정이 없는 이렇게 종목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견해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도
그 강세주 서터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특히 뭐 철강주 순환매를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포스코, 저는 이제 세아베스틸도 많이 추천을 드렸어서 실제로 저도 수익을 많이 냈고, 근데 포스코,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같이 이런 기업들이 너무 좋지만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단기 급등해서 어쨌든 아직 조금 덜 오른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세아제강도 금요일날 16% 정도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또 현대제철도 좋고요. 그런 아직 덜 오른 분야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순환매 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효성 삼형제 중에서는 아직 덜 오른 건 이제 효성 첨단소재죠. 그래서 첨단소재도 이번 주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LG와 LG그룹사 순환매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가 이번에 이제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LG그룹주 전체가 좀 어느 정도 순환매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은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인스타 유튜브 키우기 등 다양한 재테크 강의와 스터디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이라고 치시면 상단에 뜨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글들은 다 대부분 다 전체 공개로 돼 있어서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5시 42분에 마무리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도 아직은 휴가 기간이어서 제가 이렇게 늦게 찍긴 했는데, 어쨌든 정시간에 못 올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